먼저 김준호 변호사님이 이거 사건 맡으시면서 많이 고생을 하셨을 텐데 그런 소야적으로 발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동의생활 김동훈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발제를 맡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요. 이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바로 발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내용을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한번 진행해보겠습니다. 2014년, 12년 더위가 기승을 부리며 솔비가 내리며 어느 날 밤에 여리여리 한 어린이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고 성폭행 피해자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성인 남자의 손에 무참히 성적으로 문학당해 치욕적인 상해를 입었고 죽음의 문턱에서 간식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천만 다행인 점은 가해자가 현재 무기징역형이 확정되어 복역 중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족들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지극히 평범한 수십 년의 가정을 꾸리고 있던 피해자 가족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래도 피해자의 가족들은 이 사건 범죄의 악몽이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은 치유가 되리라 그렇게 위안을 삼고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가해자를 이해할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 용서하면서 조금씩 잊히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이러한 위안은 더 잔인한 가해자에 의해서 천천히 무너졌습니다.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라는 부끄러운 변명 아래서 피해자 가족의 위치가 공개되고 지극히 사적인 영역으로 보호받아야 될 집 내부의 모습이 사진과 영상으로 공개되었습니다. 피해 어린이의 꽃다운 모습이 담긴 사진과 고사리 같은 손으로 써내려간 일기장, 이 모든 것이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피해자 어린이 아버지는 당일 소주 한 잔에 몸을 누이고 잠을 청했다는 이유로 알코올 중독자로 분류되었고 피해자 어린이 어머니는 잠시 여가 생활을 즐겼다는 이유만으로 게임 중독자, 엄마로서 자격이 없는 여자로 변형받아 있습니다. 심지어는 피해자 어머니가 가해자와 유면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론은 피해자 어머니와 가해자의 관계를 오해할 수 있는 기사까지 출간했습니다. 이렇게 큰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성폭행의 악몽은 피해자 가족 내부의 노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만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는 피해자 가족의 노력과 상관없이 외부에 의해 잊혀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후 피해자 가족은 먼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더 큰 고통을 겪어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에서 피해자 가족들은 정상적으로 견뎌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술로 고통을 나눠줬고 피해자 어머니는 몫으로 엄마가 되어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모두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이상법 범죄의 언론 보도로 인한 고통을 겪어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지극히 평범했던 한 가정은 처참히 파괴가 되었습니다. 이후 2014년 3월 15일 이러한 언론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언론이 피해자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가함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것과 관련 기사를 삭제할 것을 한시했기 때문입니다. 이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님들을 잠시 언급해드리면 SBS를 상대로 하는 법무법인 대형의 권정 이재란 변호사님, 경향신문을 상대로 했던 법무법인 의원의 한명 변호사님, 또 채널A 상대팀 변호사, 현재 조선일보와 연합수를 상대로 법무법인 지향 유순환 변호사님과 법무의 태영의 김천 변호사님께서 소송 조속 중에 계십니다. 이러한 판결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사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요. 언론의 보도로 인한 인체 피해 발생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이번 판결의 내용과 의미를 분석을 하고 범죄 보도에 있어 언론 보도의 문제점 및 앞으로 개선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발제자는 이번 판결의 법률적 해석을 중심으로 발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명예훼손과 관련한 이 사건 범죄에 대한 언론사 보도의 형태 및 그 법원에 대한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명예훼손이란 공연이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성립이라는 일반론과 명예훼손에 대한 위법성 조각이라는 일반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립이라는 것은 우선 구성 요건만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는 언론 보도에 있어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 역시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 사실의 역시다.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가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면 족하다라고 하셔 있습니다. 나아가서 텔레비전 방송 보도의 경우에는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화면의 구성 방식,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시청자에게 이르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을 삼아야 한다는 것이 명예훼손의 성립에 대한 대법원 판례 일반론입니다. 이제 두 번째, 명예훼손에 대한 위법성 조각 일반론은 우선 위법성이라는 것은 법 질서 전체 입장에서 내리는 그 행위에 대한 부정적 판단을 같이 판단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위법성 조각 사유라는 것은 이러한 부정적 판단에 대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배제하는 특별한 사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이 조각 사유의 일반은 우선 공익성과 진실성이 있을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 다음에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익성과 진실성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시면 공익성이라는 것은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때라 표현한다고 이것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은 적시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적시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서 언론이 적절하고 충분한 조사를 하였는가? 그것이 진실성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하였는가에 비추어 판단을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안은 법률 조항의 의도가 아니라 대법원 판례에서 정립된 위법성 조각사의 심사 기준에 대한 논의의 부분으로서 우선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은 구분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그것은 바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따져보아서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 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 기준의 차이를 보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되어 심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2차 피해가 우려는 문제의 경우에도 이 언론의 자유보다 인격권을 우선하여 심사해야 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는 범죄사건 보도가 공공성이 있는 것으로 취급할 수 있기는 하나 언론 보도로 말미암아 치명적인 2차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는 성폭행 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관한 보도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는 것이 심사 기준에서의 엄격한 기준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 범죄와 관련해서 명예훼손과 관련한 언론사 보도의 형태에 대한 법원의 판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채널A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이 사건 범죄의 원인을 제공한 듯한 보도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은 그 기사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가해자는 PC방에서 피해자의 어머니를 만나 아이들이 잘 있냐고 물은 후에 범행을 결심하고 라는 식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이러한 부분은 사실의 적시일 뿐이고 이 사건 범죄의 원인을 피해자의 어머니가 제공했다는 암시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명예훼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나아가서 피해자 어머니와 가해자가 친한 사이였다는 사실을 보도하여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와 가해자의 관계를 오해할 수 있게끔 하는 보도가 채널에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자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는 PC방에서 만나 서로 친분 있는 사이였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가끔 아이들을 PC방으로 데려오면 가해자가 예뻐해주고 과자라도 하나 사준다든가 하였다. 이런 식으로 보였고요.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다행히 우선은
피해자 가족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지만 다만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 이 사건 범죄의 경위를 언론이 보도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적시할 수밖에 없는 범위 내일 것이다. 그리고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그 보도의 목적 역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나아가 세부적인 사항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지만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된다고 할 것이어서 진실한 것이라고 보니 타당하다. 해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명예훼손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습니다. SBS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어머니, 아버지가 가해자와 친한 사이였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기사 내용 살펴보시면 가해자는 한때 피해자의 아버지를 이모부, 피해자의 어머니를 이모라고 부를 정도로 안면에 있는 사이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은 우선은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켜 명예훼손에는 해당하지만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성이 부각되어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아쉬운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SBS 경우에는 가해자는 당초 피해자의 언니를 노리고 고명에 나섰던 것이다 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언니로 하여금 불쾌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의 불이익일 뿐 피해자 언니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키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성질의 것으로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음으로 피해자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이며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술에 만취해 잠에 들어 있어 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책임이 있고 경제적 능력이 없으며 자녀의 양육에 무관심한 아버지라는 취지의 보도가 경향신문에 되어 있었습니다. 이 보도에 대한 법원의 판단 좀 주목을 해주셔야 되고요. 경향신문 기사의 내용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경향신문은 이 사건 범죄 당일의 피해자는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당시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다. 피해자들의 집 안방 문 앞에는 소주와 맥주 수십 병이 쌓여 있었다라는 식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당연히 피해자 아버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켰다는 명예훼손으로 판단했습니다. 나아가서 이와 같은 보도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목적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법성이 부각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이 아버지의 알코올 음주가신 부분에 대한 기사의 보도는 이 사건 경위를 설명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성질의 사실이 아니다. 또 이 사건 범죄는 공적 사항에 해당하지만 피해자의 아버지가 공적 인물의 지위를 취득한다고 보기가 어렵고 또 일반 국민이 이 사건 범죄에 대해서 알아야 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아버지의 지극히 사적인 사항까지 국민들이 알아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사적 인물의 사적인 사안에 대해서 언론의 관여보다 개인의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된다. 특히 이와 같이 언론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원인 또는 경위와는 무관한 피해자나 그 가족의 인적 사항 등에 관한 보도는 제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이 기사에서 피해자의 아버지가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다라는 기재된 사실만은 명예훼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여 어떠한 내용의 기사가 명예훼손의 성립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해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경향신문에서 피해자의 아버지의 월수입을 공개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법원의 판단은 피해자 아버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킨다고 볼 수 없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피해자의 어머니가 갬에 빠져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PC방에 있었다는 사실의 보도를 경향신문이 했습니다. 굉장히 안정에 있는 기사였는데요. 기사 내용을 살펴보시면
피해자의 어머니는 개인 방위다. 이 사건 문제 당일에도 피해자는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평소 개인과 재택을 하기 위해 일주일에 5에서 6회 PC방에 갔다가 새벽에 집에 들어왔다. 이 사건 범죄 당일에도 카카오톡에 빠져 아이가 집에 있는지 신경을 쓸 수도 쓰지도 않았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자녀를 돌보지 않아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하다. 이런 식이고요. 당연히 이 법원의 판단은 피해자의 어머니에 대한 이런 기사에 대해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당연히 공공인이 사안을 고쳤기 때문에 문법성도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어머니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PC방에 있었다는 사실만을 적시한 것은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판단을 내린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건 당시에 피해자 어머니의 행적에 관한 사실 부분을 적시한 것은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 피해자의 어머니를 개인 광이라고 사회적 폄하를 하는 등 아이들이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등의 기사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음으로 경향신문 피해자의 어머니가 가해자와 매우 친밀한 관계이고 가해자에게 피해자들의 가정 환경 등을 상세하게 알려주어서 이 사건 범죄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시면 가해자는 PC방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어머니를 통해 피해자 가정의 환경을 뻔히 알고 있었다. 집 출입문은 새벽에도 잠겨져 있지 않았다는 점 등 딸들은 주로 거실에서 잔다는 등의 사실을 알고 있었다. 가해자는 PC방에서 만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아이들은 잘 있느냐, 매형과 한잔하냐고 안부를 물었다. 법원의 판단은 이 기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우선은 이 사건 범죄의 원인은 어머니가 제공한 듯한 취지, 암시하고 있는 기사에 대해서는 피해자 어머니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는 부분에 명예훼손을 하였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모순되게도 앞에 이제 명예훼손을 인정했던 모순되게도 이 사건의 범죄 특수성을 오히려 고려를 해서 위법성이 조각되었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 오히려 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기사의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였다면 이 위법성을 오히려 인정을 했었어야 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앞부분에 어머니가 게임에 빠져 있었다는 등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과 달리 똑같은 특수성의 이유를 들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굉장히 모순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좀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피해자의 상흔을 구체적으로 보도한 경향신문의 기사가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우선 피해자는 이 사건 범죄로 대장이 파열되고 신체 중요 부위가 5cm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얼굴을 깨물려 피해자의 얼굴은 붉은 치음과 멍으로 뒤덮여 있다는 기사를 보도했고요. 근데 여기에서는 우선은 명예훼손에 대한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에 대한 심리적 미련이 있었다는 부분이 보이지만 다행히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에는 다른 문제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어서 뒷부분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부분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명예훼손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것 같아요. 이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침해에 대해서 이 사건 범죄에 대한 언론사 보도의 형태하고요. 법원의 판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생활 비밀과 침해와 자유에 의한 침해에 대한 일반론을 보시면 헌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지니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또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의 윤리를 침해하면 안 되며 만약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할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함부로 타인에게 공개당하지 아니할 법적 이익을 가짐으로 그 비밀은 보호되어야 하고 이를 부당하게 공개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일반론을 떠나서 마찬가지로 이 위법성을 조각하는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 경향과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범죄의 문제를 판단하는데요. 이 경향의 부분은 다시 말해서
언론의 자유와 소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가 두 방향에서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 구체적인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이것성을 가린다는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침해행위가 발생하려는 내용의 이익의 내용 중대성 등등을 판단을 하고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위를 피해자 및 피해이익 정도의 보호가치 등을 따져 이익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 마찬가지로 심사 기준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 경향이 있어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우선하여 심사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조업사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묶어서 판단했는데요. 우선 피해자들이 동의 없이 피해자들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집 위치를 위성사진으로 공개한 점, 또 집 내부를 촬영하여 공개한 점, 나아가서 이 사건 범죄로 인해 입은 피해자의 상흔을 촬영한 사진을 공개한 점, 여기에는 특히 얼굴 사진을 눈, 코, 입 부분만 모자이크 처리한 채 공개하더라도 또 여기서 나가서 피해자의 그림의 일장, 독서로 피해자가 친구들과 찍은 사진을 공개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의 법원의 판단은 이러한 보도들은 이 사건 범죄의 경위를 설명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공개할 수밖에 없던 성질일 것이 아니다. 나아가서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죄에 있어 사적 인물일 뿐 공적인 인물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범죄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공적인 인물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설령 공개된 사항들이 대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해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인격적 이익보다 우월하지 않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집 위치를 공개하는 것은 당연히 개인으로서 공개하고 싶어하지 않는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이고 이로 인한 피해자들이 받는 피해 경우가 매우 우수합니다. 이러한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부분을 공개하는 것은 어떠한 공익적인 목적으로라도 보도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개인의 사적인 인격권은 보호될 가치가 매우 큰 것으로 피해자들이 받는 피해는 너무 막심하다라고 판단하여서 사생활의 침해에 대한 부분은 어떠한 공적인 이익으로라도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판결에서 받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거침입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차이가 있는데요. 채널A하고 경향신문의 경우에는 피해자 가족의 집 내부의 모습을 창 밖에서 찍어서 촬영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은 집 내부의 촬영을 밖에서 했다는 것만으로는 주거침입 사실 인정하기엔 부족하다라고 했지만 SBS의 경우에는 이제 촬영의 각도라든가 촬영한 집 내부의 구조 등을 봤을 때 집 내부에서 촬영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다시 말해서 집 내부까지 들어가 영상을 촬영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해서 이 부분에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자들의 집 내부 구조를 그림으로 보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층 도면이나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 단순히 도식화된 공개에 따른 침해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피해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이러한 부분들을 다소 침해하는 측면들이 있더라도 이거는 피해자들이 어느 정도 수인해야 할 것으로서 이것은 부합된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신 것이 이 사건 범죄의 판결에 새 언론사를 판결한 판결의 주요 내용 부분들의 법원의 판단 부분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이 판결의 의미와 지향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격권 침해에 대한 적극적으로 인정해준 판결에는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우선 기존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명예훼손의 판결의 경우에는 대부분 명예훼손의 성립을 인정하면서도 위법성 조각 사유를 이유로 언론사의 면책을 많이 부여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명예훼손의 피해자들은 피해를 구제받을 방법이 딱히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언론 보도라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뒷전으로 밀려 있었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의 경우
사생활 침해 인정 범위에 대한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이 피해자들이 민사적으로나마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 왔다는 점과 언론 보도에 있어서 명예훼손을 중심으로 위법을 고려했던 과거의 언론 보도의 행태에 진일보하여 언론사로 하여금 국민의 사생활과 사생활의 비밀, 인격권을 엄격히 보장해야 한다는 경종을 울리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아가서 기존의 판례들과는 좀 더 진일보하여 구체적인 판시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범죄의 피해자는 사적인 인물일 뿐 공적인 인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중에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이유에서도 이 공중에 관심보다 개인의 비밀의 자유와 인격적 이익이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런 게 있고요. 또 피해자의 상해 흔적을 찍은 사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어떠한 공적인 이익으로도 정당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등등 개인의 집 위치, 고소토론, 그림 일기장 등의 부분을 공개하는 것도 불가피하지 않은 이상 절대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판시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집 위치를 공개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현장 검장 등을 통해서 집의 위치가 공개되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방송을 통하여 집 위치를 일반 공중에서 공개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현장 검증 등등을 통해서 일반 대중이 알 수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언론사가 이것을 공개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판시를 내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좀 판례의 판결의 지향점을 좀 살펴보자면요. 우선은 다행히도 전체적인 맥락과 문맥으로 판단하여 위법성의 조각을 해야 된다는 이유였지만 명예훼손의 책임을 묻지 않는 부분이 많았던 것이 사실 실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판결에서는 좀 전체적인 기사의 취재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피해자 아버지가 술을 마시는 사람이라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서 명예훼손 인정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볼 수 있고요. 다만 피해자 어머니와 그 가해자의 관계 등 암시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도하게 공익성을 인정하면서 유독성을 조각했다는 부분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 사건 보도가 지극히 부당무도한 성폭행 사건이었고 그러한 특수성을 고려를 했다면 좀 더 명예훼손을 인정하는 것에 있어서 위법성 조각 사유를 엄격하게 대입을 했어야 한다는 것이 판단의 내용입니다. 우선 그래서 법원이 앞으로 명예훼손에 있어서 위법성 조각 사유로 공익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언론 보도의 구체적인 타당성을 고려하여 그 사안의 경중과 2차 피해 우려 등을 검토를 해서 좀 공익성 판단에 유연한 변화가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이제 2차 피해 언론 보도의 원인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관계자의 주관적인 의견을 살펴보자면 일반적으로는 2차 피해 관련 언론 보도는 우선 대중의 욕망과 언론의 욕심이 기존의 방역책 때문이다. 언론은 피해자의 신상이나 개인 사생활의 영역 등 범죄의 경위를 위해 굳이 설명하지 않은 데 부분까지 기사화할수록 대중들이 열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범죄 피해자들의 신상을 보도하는 등의 사생활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상황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중의 욕망을 바로 세우자는 것은 불가능한 사실이고 언론이 중심을 잡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언론의 좀 법률에 대한 무지 부분이 어느 정도 이 사건 보도와 같은 문제 있는 보도들이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언론이 명예훼손에 대한 명예훼손 성립 조건과 위법성 조각 사유를 누구도 잘 알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 국가가 언론에 가할 수 있는 그 유일한 헌법적 무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좀 안타깝게도 언론이 일반론적인 조각 사유만 알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공익성, 진실성, 진실하다고 믿었다는 것에 대한 상당한 이유는 알고 있지만 그 공익성이 무엇인지 판단이 됩니다. 진실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또 상당한 이유는 어떤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판단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엄격히 숙지를 못하고 있는 게 맞는 사실 같고요.
이러한 이유에서 언론 개인 기자분들의 학습이나 언론 활동 범죄 교육을 하는 선행 개선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으로 대상의 차별화가 이 사건 언론 보도 같은 문제를 야기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사건을 재판하면서 사건 보도들을 많이 살펴보면서 만약에 이 사건 범죄의 피해자가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와 신분이 있으셨다면 언론들이 이토록 주거 침입, 개인의 사생활을 쉽게 보도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말은 있습니다. 근데 언론은 권리 위에 잠자거나 잠잘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자, 그렇지 않은 자를 차별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보도 대상을 차별화하여 보도의 강력을 조절하는 것이 2차 피해, 이 언론을 통한 2차 피해의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평범한 소시민자 가족이었던 피해자 가족이 언론의 대상 차별화를 원해서 손쉬운 먹잇감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피해자들이 언론은 큰 소송 비용을 들여서까지 법적 절차를 밟으리라고 생각 안 했을 것입니다. 국민적 관심이 지대했던 범죄 사건이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할 것처럼 판단되는 피해자 가족의 명예의 사생활은 이러한 이유에서 언론에 의해 대상 차별화되어 치안량으로 선택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언론의 대상 차별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언론 스스로의 자정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제도적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제도적 시스템의 구축은 앞으로 신뢰의 논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보고요. 앞으로 시민사회단체가 해결해 나가야 될 숙제가 아닐까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인격권 침해에 대한 언론의 인식의 부재가 좀 있었다고 보입니다. 기존의 언론 보도에 있어서 언론 보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고려를 많이 했습니다. 보도가 개인의 사생활과 사생활 비밀의 자유,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무관심했던 것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는 이번 판결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 언론 보도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인격권 침해로 인한 언론사의 책임을 묻는 경우가 사실 많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범죄 같은 사회적 관심이 컸던 것도 큰 사건도 드물었고요. 언론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인격권 침해는 범죄 사건 보도를 위해 개인이 감수해야 할 몫이라고 좀 안일하게 생각해온 부분도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언론의 인식 부재가 현재의 언론 보도 환경을 조성한 한 가지 원인이 되지 않았나라고 판단하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개선의 노력이 언론 스스로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건 범죄를 피해자 가족은 되돌릴 수 없는 아픔을 겪고 계십니다. 아직도 고통을 받고 계시고요. 하지만 현재도 이 사건 보도에 책임 있는 언론사들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만큼 개인의 사생활과 비밀, 인격권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이번 판결을 통해서 피해자 가족이 조금이나마 피해를 보상받게 된 점은 다행입니다. 너무나도 당연스러운 것인데 다행스러운 일이 되어버린 현 시대의 현실이 좀 안타깝고요. 언론은 한 시대의 얼굴을 대변하는 얼굴이고 이 사건 판결이 계기가 되어서 언론이 국민의 명예와 사생활의 비밀, 자유의 인격권을 더욱 존중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범죄와 같은 극악한 사건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며 언론의 보도로 인한 피해자들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발제를 마치겠고요. 시간 발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